야, 너희 엄마는 너한테 붕어빵이나 팔라고 시켰냐? 그러니 내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흥, 쯧쯧.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가 매몰차게 내뱉은 말에 수아의 어깨는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19살 수아는 문득 들려온 말에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인 그녀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만장자 재벌 꼬마의 한마디는 수아의 평범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준. 해성그룹 최연소 상무 최서준의 외아들이었죠. 민준의 눈은 붕어빵 봉투를 든 채 수아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간절해서 수아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민준의 작은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수아는 어느새 익숙해진 골목 어귀의 붕어빵 노점 앞에서 오늘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또 다른 집이자 생존의 전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포장마차 안에서 붕어빵 굽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뺨을 살짝 불켰습니다.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붕어빵을 뒤집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준비된 반죽을 떠서 틀에 부었습니다.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껴입었지만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들은 마치 로봇의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개 주세요. 익숙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인사도 거창하지 않게 붕어빵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수아는 언제나 가장 따뜻한 것부터 골라 건넸습니다. 그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남들처럼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학원에 다니며 미래를 꿈꿀 나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붕어빵 장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엄마의 약값과 어린 동생의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이미 3년. 병원비는 빠져나갈 수 없는 소비였고 약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며 학원 등록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항상 밝게 웃는 씩씩한 소녀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내려다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 수아는 더 큰 목소리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이 하나가 그녀의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서도 눈에 띄는 고급스러운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는 마치 왕자처럼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석이 박힌 시계가 반짝였고 그 손가락들은 차가운 공기에도 노출되지 않은 채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8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수아를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수아의 얼굴 위를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처럼 수아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뒤집개는 바닥에 떨어지는 대신 간신히 수아의 손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물을 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19살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포장마차의 따뜻한 열기도 그 순간의 차가움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진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아이의 눈빛 말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수아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아이의 작은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을 때 그곳에는 의외로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집을 나와 방황하는 아이일까?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인 그녀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아는 아이의 말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2살 때 버려졌던 그 시간 이후로 친엄마의 얼굴은 수아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아이들이 친부모를 그리워했지만 수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억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엄마와 닮았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위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일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혜성그룹 최연소 상무 최서준의 외아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눈빛에는 그토록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을까요? 민준의 눈은 붕어빵 봉투를 든 채 수아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간절해서 수아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머리칼을 통해 수아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듯한 절실한 신호였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수아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눈가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흐른 눈물은 마치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실을 혼자 품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이랑 정말 똑같아요. 눈도, 코도, 입술도 전부요. 민주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눈썹 아래 검은 눈동자, 오똑한 콧날, 그리고 살짝 옆으로 올라가는 입술. 마치 수아와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닮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라는 듯이. 그 말에 수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혈액이 흐르기를 멈춘 듯한,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은 여고생인데 아저씨라니. 그것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의 어머니라고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낯선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품고 있던 절절한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수아의 팔을 감싸는 힘은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강렬했습니다. 마치 수아가 자신을 놓아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아프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여기에서 붕어빵을 팔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럴 리 없잖아요. 문장의 끝이 올라갔습니다. 확신이 아닌 질문이자 호소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끝내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설명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5년을 지탱해온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정수처럼 응축된 고통이 그 작은 눈동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장사를 마쳤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민주는 그녀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연처럼 민주는 항상 수아의 시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직장인들이 빠르게 음료를 마시고 떠났고 곧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민준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거품이 잔의 표면을 덮고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마시멜로가 떴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를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카페의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상처내지 않기 위해 신중한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는 내 엄마가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붕어빵 파는 고등학생인데. 수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눈물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울음으로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날 버리고 간 게 아니야. 엄마는 꼭 돌아올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 말들이 흐느낀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믿음이 이 한 여고생의 부정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주의는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울음에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이의 말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상처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 자신을 그리워하는 자식. 그것이 하나의 무한순환이 되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가슴에 파묻혔습니다. 따뜻함과 공감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흘러갔습니다. 좋아, 괜찮아. 울어도 돼.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수아는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달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주려는 듯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울음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물도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진정시키고 아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의 엄마는 5년 전 민준이 5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냥 없었습니다. 아빠인 최서준 상무는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돈을 찾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하의 악녀이고 돈에 눈이 먼 여자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반복해서 어머니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화가 많았어요. 밤마다 큰 소리로 싸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너무나 무거워서 높은 목소리로는 말할 수 없다는 듯이. 근데 엄마는 항상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갈 리 없잖아요. 수아는 아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꼭꼭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깊은 믿음 말입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을 사랑했고 절대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민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은 단순한 아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을 버텨온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향해 품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희미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꼭 숨겨두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그걸 못 찾았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민주는 수아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마치 이 일기장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듯이,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듯이. 그 일기장 안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어요. 엄마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수아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들은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명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인식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기시감의 의미를 차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시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엄마, 5년 전 사라진 그녀, 이 아이를 사랑했던 그 여자,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깨달음은 천둥처럼 그녀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민준의 엄마는 바로 17년 전 수아를 고아원 앞에 버리고 떠난 친엄마였던 것입니다. 수아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때 수아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기저귀를 채운 아기였던 수아. 엄마는 수아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 감정의 파도가 수아를 집어삼켰습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슬픔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아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의 건물 안에서 매일같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를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친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어딘가 텅 빈 그 자리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3살이 되던 해 지금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보육교사였던 그녀는 수아를 입양했습니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수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깊은 애정으로 수아를 품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고 살았습니다. 양엄마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움은 오래된 상처처럼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고, 원망은 깊고 검은 우물처럼 그녀의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을까? 자신은 그토록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이제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친엄마의 모습이 점차 또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가슴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으로 뒤섞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그 중간 지점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만난 이후 수아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침대 위에서 뒹굴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길었고 고요했으며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친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을까? 그 순간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고아원 앞에 자신을 놓아두고 떠나가는 그 발걸음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을까? 자신의 딸을 그토록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아는 민준을 통해 친엄마의 소식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 조각씩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빠 최서준은 해성그룹의 최연소 상무였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난 엘리트, 명품 시계, 명품 차, 명품 옷으로 무장한 그 남자. 그는 민준의 엄마와는 정략 결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최서준은 오만하고 냉혈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보다는 경멸이 항상 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의 엄마는 결혼 후에도 최서준에게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냉대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 행동으로 하는 폭력,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까지 밤마다 싸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욕했어요. 엄마는 자신이 이기기 위해 결혼했다고, 돈을 노렸다고. 엄마는 자꾸만 울었어요. 저는 그때 아빠를 정말 미웠어요. 결국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그 집을 탈출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아들과의 남은 추억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엄마가 돈 때문에 아빠와 결혼했고 더 많은 돈을 찾아 떠났다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아직도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더러운 여자라고 욕했어요. 나쁜 여자, 배신자, 창녀 같은 말들을.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단어들은 8살 아이가 말해야 할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서준이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낸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폄하하기 위해,
하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절 정말 사랑했거든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말 속에는 8살 아이의 절절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거짓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민준의 말에 수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도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타까움이 생겨났습니다. 아, 엄마. 당신도 누군가의 피해자였군요. 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친엄마도 자신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였다는 것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존엄성을 짓밟힌 누군가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을 버린 것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서준의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17년의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원망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수아는 자신의 진정한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엄마는 어쩌면 자신처럼 불행했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이 깨달음은 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파동이었습니다. 만약 친엄마가 자신의 선택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녀도 생존을 위해 도망쳐야 했던 것이라면, 만약 최서준이라는 악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진정한 적은 누구일까? 수아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최서준이라는 악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수아는 민준을 통해 최서준 상무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도록, 마치 자신이 단순한 붕어빵 장수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하도록, 그녀는 붕어빵 노점상으로 위장하여 최서준이 사는 혜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빌라 단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돌담, 자동 게이트,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고급 자동차들. 수아의 낡은 포장마차는 이곳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의도였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최서준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검은색 벤츠를 타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대에 민주는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바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보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움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만나지 못한 그리움이 한몸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는 빌라 단지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간절했으며 그 어느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최서준이 거만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빌라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교복, 검은 패딩, 빠진 단추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조였습니다. 왜 이 아이와 함부로 아는 척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멸의 표현이 따라왔습니다.
어디 감히 천한 자가 내 아들에게. 최서준의 차갑고도 오만한 태도, 그리고 이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에 수아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친엄마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첫 번째 전술이었습니다. 상대의 오만함 뒤에서 인내심 있게 자신을 숨기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붕어빵을 파는 학생입니다. 민준이가 제 붕어빵을 워낙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라고 믿는 듯이. 아이가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고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네요. 최서준은 수아의 낡은 교복과 붕어빵 포장마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마치 도시의 부유층이 빈민을 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경멸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붕어빵이나 팔고 다니는군요. 그는 마치 수아를 발견한 것이 마치 쓰레기를 발견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에게 꼬리를 치다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화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것들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를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명령조였습니다. 이 아이는 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제 아들입니다. 당신 같은 천한 신분과는 어울릴 수 없는 아이입니다. 다신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동물을 쫓아내듯이. 최서준의 무례하고 오만한 말에 수아는 분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따뜻하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를 위해서라도. 민준아, 아저씨는 내일도 올게. 붕어빵 먹고 싶으면 또 와. 그리고 아저씨는 널 친구로 생각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거야. 걱정 마. 수아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빛이 들어온 듯이. 하지만 최서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수아는 최서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일 최서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확하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붕어빵을 팔면서도 민준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수아를 통해 자신의 엄마를 다시 만나고 있었고, 수아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친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돌아올 때 뭘 해줄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랑 함께 엄마를 찾아가고 싶어요. 수아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민준아, 함께 찾아가자. 민준은 수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유일한 즐거움이자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세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수아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 전체가 수아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준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점차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로는 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전한 붕어빵 장수에게서 느끼는 것이 최서준의 자존심을 깊게 긁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서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때로는 수아를 밀어내려 했고 때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늘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서준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최서준은 수아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연기를 보듯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명품 서류 가방 안에서 꺼낸 두툼한 돈 봉투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듯 했습니다. 돈이 뿌려질 때마다 지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아를 사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최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명령조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그는 수아를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재벌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천박한 존재가 감히 내 아들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순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역겨운지. 수아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자신의 친엄마를 대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태도, 같은 오만함으로 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불순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욕심 많은 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난 아내를 버린 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려는 여고생을 천박한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아는 그 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모욕이자 동시에 최서준의 약점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만을 믿는 남자의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의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아는 돈 봉투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고 동시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상무님, 이 돈은 상무님의 잃어버린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데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돈으로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영원히 감추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최서준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화살이 목표물을 명중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나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어떤 돈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수아의 의미심장한 말에 최서준의 얼굴은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혈액이 모두 빠져나간 듯이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검은 눈자위 안에서 동공이 점점 축소되었다가 확장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붕어빵 장수가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여고생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죄악을. 당신은 누구야? 최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오만함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차갑게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수아는 끈질기게 최서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추적하듯이 그녀는 끈질기게 그를 집요하게 자극했습니다. 민준을 만날 때마다 수아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엄마가 뭔가 남긴 게 있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엄마의 글씨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든지. 민준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아빠는 모르는 거고. 민주는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인 낡은 일기장을 수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친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겉표지가 닳고 색이 바랜 일기장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17년의 세월만 지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5년간의 고통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수아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략 결혼을 당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일까? 처음 문장부터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처절한 자백이었습니다. 겉표지가 닳고 색이 바랜 일기장에는 엄마의 슬프고도 처절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혈액을 짜내듯이 써내려간 문장들이었습니다. 혜성그룹의 후계자 최서준에게 강제로 정략 결혼을 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안의 결정에 의해 영혼까지 팔려야 했던 그날의 절망감이 결혼식 날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오직 소유욕만 있었다. 나는 그의 재산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결혼 후에도 그에게 인간적인 대우는커녕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폭언에 시달렸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그날의 상처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맞았다. 내가 밥을 너무 짜게 했다는 이유로 손등에 난 상처가 파랗다. 이게 사랑하는 남자의 손이 내린 상처라니. 어디가 잘못됐을까? 나일까? 아니면 그일까?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민준을 낳아야 했던 절망적인 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애까지 낳으려고? 라고 물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닌 실수와 무관심의 산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민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민첩할 민, 준비할 준. 이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준비하고 민첩하게 살아남기를 바라며 그 순간부터 글씨가 변했습니다. 절망이 희미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 지옥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수아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흐른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유일한 생명이다. 이 아이 없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로. 친엄마를 향한 깊은 원망은 점차 애처로운 연민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빙산이 해는 태양 아래 녹아가듯이. 그리고 최서준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에 대한 분노는 더욱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아닌 용광로처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수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속에서 그가 자라면 그도 악마가 될 것이다. 그걸 막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기를. 내가 남겨둔 아기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그것이 내 마지막 기도다. 수아는 이 문장을 읽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최서준이라는 폭력적인 가해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도망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즉 수아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라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자신을 버린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엄마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최서준이라는 악인을 향한 정당한 응징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서준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명 제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신원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그룹의 비위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준 상무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불법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거래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민준의 엄마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한 일련의 가혹행위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와 같은 정략결혼 강요,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심리적 학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여인을 자신의 아들마저 버리고 도망치게 만든 극단적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수아의 입을 통해 거리의 공중전화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게임이. 이 제보들은 혜성그룹 내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수아의 전화 한 통은 수십 개의 다른 전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 모두가 이 거대한 스캔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준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어렸습니다. 밤샘 회의, 변호사와의 상담,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회사 내 CCTV를 검토했고 직원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철저했습니다. 거리의 공중전화에서 변조된 목소리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지만 결국 최서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최서준의 분노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고생, 그 천한 붕어빵 장수, 자신의 아들과 만나던 그 아이가 자신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 그는 수아를 미행했습니다. 버터에 흠집을 내듯이 섬세하게. 그녀가 경찰청을 드나드는 것을 봤고 언론사를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긴 일기장. 최서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그는 수아를 자신의 호화로운 상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최후의 협박. 수아, 내 상무실로 와. 전화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수아는 갔습니다. 무서움을 느껴야 정상이었지만 그녀는 무서움보다 분노를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최서준의 사무실은 혜성그룹의 위용을 과시하듯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2층.
서울의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있는 높이였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그 도시 위를 지배하려고 했던 남자가 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최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우는 분노의 목소리. 내까짓 게 뭔데 감히 혜성그룹을 들쑤셔? 그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거대한 목재 책상이 흔들렸습니다. 내 어미처럼 버림받은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정의를 논하려 들어? 이 말이 수아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친엄마의 이름이 욕설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최서준의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에 수아는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상무님, 수아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잠시 고통을 유예했을 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최서준의 분노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는 결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상무님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수아는 최서준 앞에서 민준의 엄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최서준은 일기장을 보자마자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는 그 일기장이 자신의 아내가 남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달아빠진 표지, 그 바래진 색깔, 그 익숙한 필체,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는 최서준의 모든 비리와 악행, 그리고 그의 추악한 본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서준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마치 광기처럼. 하지만 수아는 일기장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냉정하게. 이미 늦었습니다, 상무님. 수아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들에게 상무님의 비리를 제보했고 증거로 일기장의 복사본과 함께 제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서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로, 속보 중의 속보로 혜성그룹 최서준 상무, 비자금 조성 혐의 적발, 재벌 최서준 상무, 아내 학대 혐의 제기, 혜성그룹 적폐 인사 구속 임박, 언론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신문사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라디오, TV, 신문, 온라인 뉴스, 모든 매체가 이 거대한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혜성그룹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최서준의 정략 결혼 상대인 부인의 가문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최서준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엄마의 일기장, 수아의 증언, 회계 기록, 그리고 누적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결국 최서준은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잔혹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52층 상무실에서 보던 서울의 야경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게 될 풍경은 이제 감옥의 좁은 창문 너머 회색빛의 하늘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느렸지만 결국은 왔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침착하게 그러나 따뜻함으로 가득하게. 민준아, 아저씨가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둘은 그 조용한 카페에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수아는 아버지의 거짓말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학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수아는 자신의 정체도 밝혔습니다. 자신이 민준의 엄마가 낳은 또 다른 아이라는 것을, 17년 전 고아원 앞에 남겨진 그 아이라는 것을. 민준은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제 누나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저씨도 우리 엄마가 낳은 아이예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엄마를 가진 형제자매야. 민준은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수아의 진심과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 엄마를 찾아갈 수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함께 찾아가자. 수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아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엄마를 향한 복수를 넘어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정의로운 인물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민준과 함께 친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의 미아 수색, 사설 탐정의 도움, 그리고 인터넷의 힘,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정보, 빗나간 추적, 그리고 수많은 좌절.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낯선 도시의 허름한 동네에서 친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래방 건물 옆 컨테이너 같은 쪽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엄마를, 오랜 시간의 고통과 도피로 인해 지쳐 보이는 친엄마의 모습에 수아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낳은 젊은 여인이었을 그녀. 이제는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그녀.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그리고 피로로 가득한 눈. 수아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친엄마는 처음에는 이 낯선 여고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어떤 직감이.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친엄마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친엄마는 수아와 민준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17년을 참아온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말은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널 버렸어. 친엄마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친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듯이.
아니, 이제는 딸이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알아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셨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해줬어요. 그 말에 친엄마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17년을 혼자 견뎌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엄마. 수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상실감을 달랬습니다. 5년간을 기억하고 있던 그 품, 17년간을 잃어버렸던 그 품, 다시 느껴진 그 따뜻함. 엄마, 저 엄마를 못 잊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세 사람은 밤새 안아주고 울고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던 가족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자신의 삶을 단순히 친엄마의 복수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법률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밤에는 민중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말에는 친엄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아는 사회 약자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경제적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 그리고 최서준과 같은 악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론도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붕어빵 여고생에서 인권 변호사로 세상을 바꾸는 여인 같은 제목들이 언론에 떴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붕어빵을 팔던 가난한 여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민준 역시 엄마와 수아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수아를 진정한 누나이자 영웅으로 생각했고 그녀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아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 책장에는 자신이 이기거나 도운 사건들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17년 전 민준이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몸짓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친엄마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의 절망을 헤아릴 수 있는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최서준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수많은 역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꺾이지 않는 용기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백만장자 재벌 꼬마의 순수한 한마디로 시작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성장 드라마로 그 아이의 한마디가 수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수아. 빼어날 수의 아름다우라가 합쳐진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오늘 밤도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붕어빵을 팔던 그날도, 최서준에게 맞서던 그 순간도, 친엄마를 찾아 헤맸던 모든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확신합니다.